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은행에서 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부행장 등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을 봤더니요, 전체 인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권이 조직을 줄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중 7개 은행의 9월 말 현재 임원수 2년 전보다 35%나 줄었고요. 수익성도 악화가 되고 또 인터넷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지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장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도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7개월 이상을 기다려야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매년 늘린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은 17만 50만 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5%에 불과합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비자 발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4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별그대가 인기를 끈 영향이 크고 또 4월부터 비자 발급 조건도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별 보고 출근하셨나요? 그리고 또 별 보고 퇴근하실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땅의 많은 미생들에게 희망의 별이 뜨는 뉴스가 많이 들리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별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어제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를 했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또 열악한 임금 같은 환경을 개선해서 이 시대 비정규직의 대명사 장거래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노동계는 이것이 장거래를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재계도 만만치 않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입니다. 이게 2년이었던 것을 4년으로 늘리는 것부터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후 2부에서요.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국회 분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관심이죠. 이 부동산 3법이라고 하면은 주택법 개정안,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 또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법인데요. 최근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이것으로 활기를 띠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분양가 인상 때문에 전세가까지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 부동산 3법 통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네요, 올해?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페일인데 참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아, 그래요? 지수는 어떻게 끝났어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1915.59포인트 마이너스 12.2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542.97포인트 플러스 3.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이 거래소에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 약세의 주 원인이 됐고요. 외국인도 970억의 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도가 있었는데요. 장 막판에 연기금에서 매수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지수가 좀 강한 좀 약세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장중 내내 흘러내리면서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흘러내렸군요.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은 오늘 좀 영향을 줬던 그런 변수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특별한 변수는 사실은 없었는데요. 그리스 기본적으로, 대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게 좀 있죠. 예. 네, 그리스 대선 문제도 사실 뭐 다들 뭐 예상했던 바라서 네, 그대로 돼서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라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돌아서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시장을 압박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후반부 가장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 요인은 이제 중국 시장 개방되면서 후강통이 열리는 네. 그 시점부터 우리 시장에 더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외국인들의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수급상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이 워낙
경기 민감주들이 유가 하락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면서 지수에 가장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계속 거래소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질 정도로 네.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올 한 해 내내 시장을 좀 압박했던 변수라면은 외국인들의 좀 수급 부담이라든지 또 올 하반기부터는 또 유가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압박 요인을 작용했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배당락 이후부터 계속 더 반등을 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시장에 좀 압박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1년 전체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내렸죠.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요 가격대에서 보통 2,100대에서 1,900대 요 사이만 지금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박스피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또 내년에도 또 뭐 한 번쯤은 뭐 2,100을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계속 상단 박스가 뚫리지 못하고 하단부 쪽으로 계속 내려온다라는 것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좀 마감하게 돼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뭐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네. 오늘 거래소 시장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활발해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거래소 시장을 받쳐주지 못한다라면은 올해와 같은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 덜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변수에 덜 민감한 섹터들 내수에서 활성화를 찾을 수 있으면서 해외로 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올해는 게임주 섹터였었고요. 또 최근에 또 엔터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됐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라고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반도체 부품 장비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또한 그동안 좀 급락을 했었던 뭐 모바일 부품 섹터들도 상당히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 기관이 코스닥을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소폭 낙폭을 많이 하면서 돌아섰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기관도 네. 사실은 좀 수익률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파는 그런 계속 해지성 매매를 계속하면서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성향에 있는 종목들만 집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오늘도 일단은 코스닥 중심의 흐름이 이어졌고 거래소는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고요. 그렇군요. 예.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르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일단 거래 쉬고요. 네, 맞습니다. 예. 새해 첫날, 이튿날 거래가 시작되나요? 2일날? 네, 맞습니다. 새로 네. 시작을 하고요. 예. 첫날 이튿날째는요 10시부터 장이 열리게 됩니다. 네. 좀 제발 좀 좋은 일들이 많은 시장에나 우리 경제에나 좀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네. 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삼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담배 태우세요? 저는 꽤 한참 전에 끊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담배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새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싸게 사는 방법들을 그렇게들 많이 찾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끊으시면 될 텐데 하여튼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아하면은 또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담배값이 오르는 폭은 2,500원이죠. 2,000원이 오르는 거죠. 2,500원에서. 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네네. 네. 네, 싸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업체의 실수 내지 마케팅 전략일 것 같은데요. 네. 이 BAT라고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 아, 네. JTI라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이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던힐이랑 메비우스라는 담배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담배 가격 신고를 오늘까지도 하지 않아서 네. 1월 첫 주에는 종전 가격으로 담배를 팔아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안 올린 걸까요? 몰랐을까요? 실수일 수도 있고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네. 이 담배 사업법 시행령은 6일 전에 담배 가격을 조정하기 6일 전에 기획재정부에 담배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KTNG나 한국필립 모리스는 지난 24일 날 가격을 2,000원 올리겠다고 신고를 해서 1월 1일부터 4,500원이나 4,700원에 담배를 팔기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BAT나 JTI는 이 신고를 아직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내일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월 6일까지는 종전 가격으로 그렇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사재기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세금이 오르면서 담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2,500원에 팔더라도 세금은 매겨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예. 지금 종전까지 담배에 붙었던 세금이 1,541원이었는데요. 올라가는 세금이 1,768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3,300원 꼴인데요. 예. 2,500원의 담배를 팔아서 세금으로 3,3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BAT하고 이 JTI 코리아가 네네. 전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을 하는 게 마케팅 비용이 되는 거겠군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 되는 거죠. 네. 갑당 800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인데요. 네. 하루에 수억 원씩은 손해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연가들이 아마 이 담배들을 많이 찾겠지요. 예.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입소문이 나서 또 인기를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마케팅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담배도 가격이 다 2,500원이었나요? 2,500원, 2,700원 이랬습니다. 던일이 아, 2,700원이었고요. 미국에서 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 가격은 어떻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면세점에서 종전까지는 보루당 이렇게 담배를 파는데요. 18달러, 그러니까 약 한 2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네. 팔았으니까 갑당 따지면 한 2,000원 정도에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면세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 그런 그렇죠. 가게니까 예. 이 세금 인상분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공항의 JDC 면세점하고 무안공항은 내년 내내 18달러에 담배를 팔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요. 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1월 중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는 이곳에서도 18달러에 담배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은 또 각종 편법들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그래서 담배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다 이렇게 또 피하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담배를 끊으시라라고 이제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부담이 되면은 이 편법 쓰기도 힘드실 테니까요. 그렇죠.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배를 끊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새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갈 전망이다. 이게 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내려가긴 내려가나요? 5.9% 평균 5.9% 인하될 계획이라고 오늘 산업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아, 인하폭을 밝혔군요. 네네. 당초에는 5.4%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스라는 게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글로벌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갔고 네. 반대로 환율은 좀 올랐기 때문에 이 환율 인상분만큼은 가격 인상분이 되는데 이 산업자원부에서 인하분만 반영하기로 하면서 인하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유가가 내리는 것에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내야지 되는 가게나 기업한테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구의 평균 사용량을 따져봤더니 네. 월 4,480 MJ, 이게 MJ라는 게 이 가스 사용 열량 단위인데요. 네.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종전까지는 11만 418원을 요금으로 냈었는데 앞으로는 10만 4,124원, 약 6,300원 정도가 인하될 것 같습니다.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매매가 활성화된다,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네네. 부동산 3법도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시장도 살고, 네. 그럼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전체 거래가 된 것이 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최근에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이제 1년치를 추정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아직 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도 남아 있고 정확한 실제 데이터가 집계되는 것은 1월 초가 될 텐데 최근 추정치로는 약 9만 건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2009년에는 7만 7천 건이었는데 2010년에 4만 5천 건, 2011년에 6만 1천 건, 그래서 2012년 4만 3천 건, 2013년 6만 6천 건, 4만 건에서 6만 건을 오가다가 올해 9만 건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최강영 기자 보시기에는 내년에는 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세요? 매매도 활성화되고?
이 부동산 대책이 9월 1일 날 한번 나오고 이번에 네. 또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 입법이 생겼기 네.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여전히 좀 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아파트를 사고 이럴 때는 어차피 그게 다 부채를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월세 가격은 좀 제발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보통 또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덩달아서 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같이 예. 오르고 금리가 아무래도 싸니까 네. 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좀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테고요. 자기 능력껏 해야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예,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에요. 지난 10월 27일에 갑자기 숨졌던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해왔던 의사협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위주름 성형술, 그러니까 위축수 성형술이 시행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성형술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다.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에 의인성 손상에 의해서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소장의 천공은 언제 생겼는지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심낭천공 그리고 소장천공은 이 자체만으로는 의료과실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다만 이 고 신해철 씨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견이나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 복막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거의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것만으로는 지금 어떤 잘못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사인은 어쨌든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 압전과 복막염, 종격 동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등으로 심장이 정지된 것이 사인이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나오면은 저희 4시 뉴스나 5시 뉴스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는 2부에서는 정부가 어제 내놓았던 비정규직 대책, 이게 이제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가서 한껏 토론이 될 예정인데요. 장거래 없애겠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했어요. 비정규직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인데 노동계는 무슨 소리냐. 지금 장거래 더 늘어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계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안에 둘 다 반대를 하면 협상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잠시 후 2부에서 노동계와 또 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원장, 아침 식사를 판매하고 있는 전문점에 나왔습니다.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 모닝 콤보 세트에서 저 해밀그 잉글리시 머핀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음료는 어떻게 드릴까요? 커피로 주세요.
주문하신 모닝콤보 나왔습니다. 관계자분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언제부터 판매하셨나요? 대대적으로 모닝콤보라는 이름으로 아침 메뉴를 판매한 건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아침 메뉴 시작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예요? 아침 7시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뉴 평균 가격은 어떻게 돼요? 평균 가격은 3,500원 정도고요. 요즘 들어서 인기라고 하는데 판매 실적은 어때요? 작년 출시 이후에 누기 판매량이 한 250만 개, 지속적으로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하루 전체 매출에서 아침 메뉴 매출이 차지하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매출에서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손님하고 잠시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아침 자주 드시나요? 네,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고 이렇게 사 먹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직장인이 아침에 끼니 챙겨 먹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고요. 네, 아침 식사 메뉴 가격 대비해서 맛과 양 만족하세요? 네, 가격도 합리적이고 빵이랑 커피 같이 제공돼서 훨씬 양도 많아서 배도 많이 부르고요.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원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이른바 장거래 대책 논란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입장입니다. 드라마 미생에 나와서 유명해졌죠. 비정규직의 대명사가 된 장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나 재계 다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2년이었는데 이걸 4년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정규직만 더 양산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의견이고요. 재계에서도 이것은 비용을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측에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취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노동계 측의 입장도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권혁태 근로개선 정책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권혁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어제 발표가 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핵심이 뭐였는지 짧게 요약해 주시죠. 먼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인데요. 이것은 기간제 등등 각 고용 형태별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있어서 보다 합리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입니다.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좀 더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은 비정규직을 진짜 돕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동계는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특히 이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 고려하신 것 같은데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원래 2년이었잖아요. 이걸 2배로 늘렸어요. 4년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비정규직만 계속 양산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노동계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행 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무 기간이 법상으로 최대한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년이 넘으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60, 70% 이상을 고용계약을 해지해서 직장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는 약 한 7 내지 80% 이상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고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6개월 미만을 근무한 사람들은 약 한 7.4% 정도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2년 가까이 되면 한 2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네. 그래서 2년이 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당연히 정부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이 기간을 늘린 건 아니고요. 다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희망을 할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하면은 좀 더 일정 기간 더 근무를 하게 해서 정규직 전환 기회를 보다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이후에 전환을 하지 않고 새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네. 사용주가 비용을 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게 해서 그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직을 돕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년이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뭐 2년에 가까워질수록 이 맞는 표현이겠네요. 2년에 가까워질수록 근무를 많이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분명히 통계로는 나와 있을 것은 같거든요. 근데 4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 숙련도는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예. 그때까지 그냥 비정규직으로 쓰고 지금 2년 전에 많이 해고를 했던 것처럼 4년까지 끌고 갔다가 거기서 해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비정규직을 자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 특성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비용 절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사람을 계속 쓰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 한두 달은 좀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일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비용 면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기존에 있는 숙련도도 높은 사람을 안 쓰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이 사람을 고용계약 해지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굳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유인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직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오히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걸까요?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해야지 되니까 지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그런 불만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준이 나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35살이라는 기준이 있던데 왜 기준이 35살인가요? 그 문제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학교를 졸업하고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채용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은 네. 채용 관행을 좀 왜곡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제 계약직 당사자들에 대한 고용부 자체 조사 결과를 찾아봤는데요. 근데 이 4년 연장에 대한 지지가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으로 늘린 것은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4년으로 연장하자, 4년으로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 범위 내에서 예.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지는 그 대상과 연장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가 논의하는 것. 예. 최대 4년. 2년 예. 범위 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예. 했죠.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다음에 기간 제한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2년 이상자들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2년보다는 더 늘리는 게 맞다라는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을 하셨던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이 내용이 담기는 게 아닌가 우려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성과자 해고 기준에 대해서 이 노동계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해고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저성과자의 문제는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면은 그런 일반 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1년에 한 10,000건 이상의 그런 진정이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이건 노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분쟁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런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정은 노사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불가하고 정부는 노사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언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해고 요건을 강화한다, 완화한다라고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고용노동부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 해고에 관한 룰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의해서 기업 내부에서 마련되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는 그런 내용을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 보통 판례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델로 삼아 가지고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실정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는 해드렸지만 예컨대 객관적인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먼저 하고 네. 교정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맞는 배치 전환, 일자리로 배치 전환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후에 그리고 공정한 절차와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기업 노사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도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노조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합의체조차 없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 보면은 규정이 없어가지고 힘에 의한 관계에서 그것이 그렇죠. 그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툼이 생기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은 당사자 간의 분쟁은 많이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임금 문제도 좀 얘기를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복합임금제도가 시행이 되는 건가요? 복합임금제도라는 것은 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호봉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임금 피크제라든가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많은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임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일부 성과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정년이 의무화 법적으로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55세 이전에 대부분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네. 불합리한 현실이죠. 그래서 임금 체계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보다 좀 실적을 반영하고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빨리 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노사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체계를 2016년에 제도 도입을 앞두면은 내년에는 그것이 임금 체계가 개편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년 60세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60세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정규직을 돕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측과 재계 측은 다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지금 100일 남아 있죠. 잘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내년 되는데. 3월까지 일단 우선 합의를 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나하나가 다 반대에 걸려 있어서 지금 설명은 합리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지만 각각의 또 입장에서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게요. 지금 문자들도 많이 주고 계신데 8793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정규직을 과연 채용할까요?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으로만 계속 돌리겠죠. 그러니까 4년마다 비정규직을 돌려막는 그런 형태를 좀 우려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래서 이게 다 반대하는데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또 4790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노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것이고 또 노조는 노조대로 또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그 우려를 다 종합을 해서 그 노사를 떠나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나 앞으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로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위해서 진입하시는 청년층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이 무엇인가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용노동부의 권혁대 근로개선 정책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노동계 측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되겠는데요. 민주노총의 박성식 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식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고용노동부 권혁대 국장님의 얘기 들으셨죠?
네네. 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비정규직을 정말 진심으로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말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촉진하느냐인데 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본질적 성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약간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빌미로 해서 전체 노동시장 구조로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계약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 편의 혜택이라는 거는 어떤 걸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 그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직수당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게 실효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대책인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서 고용이 보장이 되고 그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간을 연장을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실상은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노동계 측에서는 그러면은요, 네.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간인가요? 기간 연장? 예, 그렇죠.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을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연장을 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그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려고 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부는 이 그 기간 연장이요. 최대 4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게 그동안에 보면은 1년에서 2년으로 갈수록 더 많이 근무한 사람의 정규직 전환이 많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걸로 본다면 더 숙련되면은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인데 안 그런가요? 채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이 높게 나온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사실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상시 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아예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시 지속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 예, 4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4년 이후에 고용 불안은 여전한 거고요. 오히려 이 기간 연장을 오히려 빌미로 해서 여타의 그 근로조건을 또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 파견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파견 허용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러면 사실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을 우려하시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전체적으로 파견직을 늘릴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은 32개로 파견 허용 업종이 제한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풀겠다. 그리고 또 파견을 제한하는 업종도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비정규직 일자리 중에서도 간접고용 불법 파견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하청의 그 간접고용을 통해서 그 파견직 노동자들은 거의 무원리 상태에 놓여 있어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죠. 거의 이제 권리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해고도 그 업체 간에 이제 계약만 해지하면 해고도 자유롭게 시킬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고용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상 이런 간접 고용이고 그 간접 고용을 늘리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게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파견 업종에 대한 부분도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라고 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나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면 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 노동 인구가 사실상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의 그 파견직을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속셈이 깔린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저는 전적으로 이게 완전히 파견
근무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나이 제한을 뒀기 때문에 조금 울타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라도 파견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파견 업무 자체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사실상은 철폐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계 쪽도 그런데 많이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재계는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 재계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기간 제한을 아예 없애달라고 재계는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4년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기간 제한 아예 없애달라. 이 말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역시나 문제는 현재 2년이라고 하는 채용 기간 제한, 이것의 취지는 2년이라고 기간을 일하는 상시 고용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시켜라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이 취지를 차단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4년 기간 연장이고 심지어 재계는 그것을 아예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정규직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고용노동부 측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학습지 교사라든지 택배기사 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수고용직이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을 약간 좀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것 같던데 그건 좀 혁신적이지 않나요? 별로 아닌가요? 특수고용 업무에 있어서의 노사 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노동자성의 인정 여부입니다. 저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할지라도 사실상의 노동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사용자 측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 편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제 경제법상 여전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잘못된 그 고용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약간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사실상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이나 근로조건들을 하락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약간 보완하려고 하는 무마시키려고 하는 일부 필요성이 아주 낮은 보완책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 노사정위원회는 열리게 되잖아요. 29일 어제도 이제 잠깐 모였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주노총은 장외투쟁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라가시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없으세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대화틀이 문제가 있다.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른 틀에 사회적 대화 틀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해왔었고요. 한 예로 올해 초에 국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소위라는 것들이 꾸려져서 추진되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그 부분들이 다시 또 왜곡됨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다른 틀의 사회적 대화 틀은 필요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틀을 고집하면서 사실상은 요번에 이 비정규직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22일인가요? 경제운영대책 방향인가? 이걸 이미 발표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정 합의안을 끌어내고 그것을 정책 발판으로 삼아서 정부가 또 비정규직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대책 아니라고 또 제시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라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이거는 또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대화 틀에 올려놓은 거고요. 민주노총은 이 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전제와 방향 자체가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두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어떤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려면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찾는 이런 어떤 전제 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차단시켜놓고 기간 연장을 뭐 3년 할 거냐 4년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자꾸 끌고 가니까 저희들은 노동자들은 들러리만 서게 되고 결국은 사용자 입장을 중심으로 채택되는 안들만 나온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의 박성식 대변인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